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이재만, 안봉근 두 전직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로 불리던 이들은 2014년에 나란히 강남 일대의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자금 출처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친박 출당 문제로 자유한국당 내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보수 대통합의 셈법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동우 ITN 보도국 전임 기자 그리고 유영아 개건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취임 후 두 번째 연설이었는데요. 여야의 분위기가 많이 엇갈렸습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고 대담 시작합니다. 사람 중심 경제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 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입니다. 국회 협치를 당부하는 의미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시는 모습은 정말 좋은 광경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모두 자석에서 일어나서 정말 박수를 보내는 그런 흐뭇한 광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의 촛불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 통합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으로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이렇게 더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국회에서 이렇게 처리해달라. 일률적이고 그런 점이 아쉽고요. 합리적이고 강한 제1야당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되 단호한 우리 정치 의사를 표현하겠다 이렇게 제가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공영방송 장악에 대해서 흥진호 7일간의 행적에 대해서 그걸 밝혀달라는 것을 저희 정치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품격이 있다기보다 좀 어깃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언짢아 하시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네, 시정연설 이후 예산안을 들여다보는 여야의 시각도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제 그 시정연설 부분부터 예산안 시정연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당에서는 품격을 지킨 최대한의 효과를 내게 한 방법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깃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본회의장에 현수막이 등장한 건 그전에도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현수막까지 등장한 건 대통령 연설할 때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전에는 손팻말이라든지 그 정도 그 모니터 위에 또 팻말을 한다든지 그런 적은 있었지만 플래카드까지 들고 와서 이제 3개나 이제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 의원들이 이제 들고 있었는데 그런 사례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은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보수 정당이 국회에서 대통령이 이제 시정연설하는데 플래카드까지 들고 또 이 검은색 넥타이에다가 검은색 리본까지 한다는 거는 좀 그 보수적인 어떤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도 조금 어떤 보수의 품격과 품위에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보수 정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행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자는 의도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정우택 그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품위와 품격을 지켜가면서 어떤 정치적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데 어제 그 시정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런 행태는 조금 그 전반적으로 어떤 보수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조금 그 부분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김도우 의원 같은 경우는 현수막 들고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악수를 취하니까 한 손으로는 들고 있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악수까지 하는 좀 어색한 광경도 연출됐는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현수막이 거의 끝나갈 때 이제 펼쳐지니까 그 정세균 의장이 손사래를 쳤대요. 그거 하지 맙시다. 그런데 이제 올려놨는데
예상치 못하게 대통령이 이제 그 자리로 가서 저렇게 직접 이제 악수를 청하게 됐습니다. 현수막과 악수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대통령이 가서 악수를 청했을 때 이제 그 프랭카를 듣고 있던 한국당 의원들 상당히 민망해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통합과 포용의 하나의 중요한 이미지를 창출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여야 의원들이라든가 여든 야든 그 국민들이 다 그것은 굉장히 잘했다. 그런 정치력을 발휘한 것은 잘했다. 그런 평가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어제 그 프랭카드 자세히 보시면요. 예. 한국당 의원들이 어떤 한국당 의원들은 자기 카메라에 안 나오려고 이렇게 가립니다. 이렇게. 예.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어색한. 어색한 거죠. 원래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정당당하게. 근데 정세균 의장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국회의 어떤 이렇게 보면 국회의 그 어떤 위상을 굉장히 낮추는 결과가 되는 거죠. 국회라는 것은 치열하게 그 정치적인 갈등이라든가 사회적 갈등 대립 문제를 거기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장입니다. 거기가. 근데 그 프레카 들려면 밖에서 들면 돼요. 예를 들면 대통령 입장할 때. 근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걸 들었다.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도 스스로 민망해하듯이 그러한 행위를 했던 자체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국회의 기능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더욱더 이 한국당을 불신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어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한국당에서 이 국회라 이런 데서 상당히 올바른 얘기를 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근데 과연 국민들이 그걸 믿겠느냐? 저런 행동을 통해서 그런 어떤 생각까지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다시는 이런 행동을 안 하고 국회의 기능과 위상을 지키려고 하는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경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뭐 이 자유한국당만의 지금 이 정치적인 퍼포먼스는 아니었어요. 과거에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도 저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도 박수를 받지 못했다는 거를 두 당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하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전에 이제 여야 대표를 만났는데 홍준표 대표를 만났어요. 근데 여기는 오셨네요 하니까 홍 대표가 여기는 국회니까요라고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 독대가 좀 성사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하여튼 뭐 그 가능성을 좀 일부는 볼 수 있는 게 뭐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미국을 이제 홍 대표가 갔다 왔는데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홍 대표가 뭐 나중에 봐서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면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지난번에 그 홍준표 대표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여야 그 1대1 대담을 이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가 이제 완곡하게 이제 거절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앞으로 여야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뭐 이 여야 대표들을 전부 불러서 하기보다는 1대1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이 자리를 마련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야권의 협조를 구할 사안들이 많단 말입니다. 인사청문회도 있고 뭐 지금 당장 어제 하셨듯이 이제 예산안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제 여야 간의 대립이 심할 수밖에 없고 뭐 각종 이제 그 개혁 법안들 통과시키려고 해도 다 야당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1대1로 그 야당 대표를 만나서 여당 대표는 물론이고 한번 그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가능성도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정연설 관련 내용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계속해서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논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만 안봉근 또 비서관 전직 비서관들은 지금 그 구속영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혐의가 있었는지부터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16년까지 국정원으로부터 그 매달 1억 원씩 그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혐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14년까지 2년 동안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1억 원씩 매달 이제 현금으로 받았다는 예. 거와 함께 본인이 별도로 또 한 1,500만 원 정도씩을 현금으로 용돈 형식으로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죠. 이제 그 혐의도 있고 뭐 아까 그 앵커 멘트에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지금 그 강남에 그 주택을 샀지 않습니까? 예. 이 문고리 3인방이 전부 2014년에
강남에 주택을 샀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검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다른 어떤 뭐 업자라든지 아니면 스폰서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닌가, 뭐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만 그동안에 이들의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많이 뭐 드러났거나 알려진 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들여다보니 국정원에서 돈 받고 또 2014년에는 강남의 집까지 지금 네. 뭐 기준 시가로 한 9억 원 안팎의 이런 아파트까지도 샀다. 이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격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그런 특수활동비를 받으면은 그것은 이후에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아니한 생각을 했겠죠. 첫 번째로. 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은 항상 무상한 것이고요. 정권 교체가 되면 그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실들인데 그러한 이제 국정원 돈은 그것도 안전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 정치 자금이 예를 들면 기업이라든가 뭐 대재벌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부당하게 쓰이고 또 뭐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특혜를 줬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손시윤은 국정원을 통해서 돈을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착복했는지 뭐 검찰에서는 하여튼 그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주택을 구매했다는 단서도 잡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어떤 예를 들면은 정권 운영의 어떤 정치적인 정략적인 돈으로 쓰였는지 그것이 낱낱이 밝혀져야겠지만 이러한 보도를 보고서 국민들은 정말 기가 찰 누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진짜 참, 국정원 돈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도 조심했겠죠. 이제 정권 초기에는 돈 받는 거 괜히 뭐 이렇게 조심을 했지만 국정원 돈은 괜찮은 돈입니까? 눈먼 돈입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 국정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국회에서의 예산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그냥 썼다. 국가의 안보와 뭐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썼다 그러면 끝나는 돈으로 돼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정권의 어떤 유착돼 있는 형태로 국정원이 진행이 된다면 그 돈을 끌어쓰기가 쉬운 것이죠. 근데 그 문제는 그겁니다. 과연 그 비서관들이 아무리 세력이 뭐 문고리 상임방역이라서 거의 대통령 권력과 유사한 권력을 누렸는지는 모르지만은 과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묵인이 있었느냐, 아니면 지시가 있었느냐, 몰랐느냐, 보고했느냐, 그 많은 돈을 갖다 썼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검찰 수사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가장 또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권력이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정을 보면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누구든지 만나고 싶어했고 예를 들면 그 구여권에 누군지 인사를 부탁하고 싶어했고 그것이 정치권에서 횡행했던 얘기인데 과연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뭐 제 상상력입니다만 과연 이들이 국정원의 이런 특수활동비까지도 가서 챙기는 이러한 배포와 이러한 배짱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한 권력형 부정부패는 비리는 없었겠느냐. 뭐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뭐 조윤선 수석, 정무수석 그리고 현교안 수석도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지금 내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석들한테 줬다. 그 정도면 청와대 누구 뭐 어디까지 뭐 지금 여기서 뭐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거의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현재까지 이제 드러난 것은 그 현교안 정무수석과 그 조윤선 정무수석한테 매달 500만 원까지 줬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돈이 전달된 거는 이제 신동철 정무비서관한테 전달이 됐다는 것이고요.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정무수석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고, 800만 원을 받아서 500만 원은 정무수석들한테 전달하고 300만 원은 자기가 썼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은 드러난 사실이고, 그 이병기 그 국정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면서 그 뒤부터는 청와대 모든 수석 한 10명의 수석이 있는데 모든 수석들에게 500만 원씩 국정원의 그 특수활동비를 지급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뭐 언론이 이와 관련한 이제 보도를 했고, 이 검찰에서도 이런 혐의점을 잡고서 그러니까 매달 그 수석들한테 500만 원씩이니까 10명의 수석한테 매달 5천만 원이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 1년을 예. 치면 이 지금 나온 그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한테 전달된 매달 1억 원씩 주는 그 특수활동비 외에도 별도로 매년 6억 원씩 그 청와대 수석들에게 전달됐다는 그런 혐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제 철저하게 좀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이전 박근혜 전 정권과의 정치적 영향력과 정치적 세력화, 또 정치적 잔영, 그림자 이런 부분 확실히 끊어내야 된다. 이런 사실이 검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부분들은 뭐 정치 보복이다, 뭐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계속 항변하고 그 세력들을 계속해서 중심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을 끌어나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제가 감히 이제 뭐 얘기한다면은 내년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헤어나지 못한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선거가 될 확률이 크다. 이런 부분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진짜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거 또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때 친박, 비박 뭐 경쟁이 특히 영남 지역에서 심하니까 그거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돈도 국정원 돈을 갖다 썼다고요? 그렇죠. 그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아마 그 여론조사를 관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서 한 5억 원 정도 이제 비용이 드는데 한 20여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예. 그 당시에 뭐 조원진 의원이 이제 진박감별사라는 이제 별칭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예. 청와대와 그 당시 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상당히 어떤 이 친박들한테 유리하게 좀 여러 가지 구도를 뭐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진박 그 의원들을 많이 이제 양산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강박한 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진박 그 후보자를 이제 보내는 지역에 여론조사를 해봐서 뭐 경쟁력이 있으면 그 지역에 넣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이제 영남 지역에 특히 그런 조사를 많이 했던 것인데 뭐 그 결과로 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뭐 그 당시 청와대 수석을 했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장관을 했던 분이 여러 명이 이제 지금 공천을 받아서 현역 의원도 있고 뭐 떨어진 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 비용을 그때 정산하지 못하고 나서 예. 총선이 끝나고 4개월 뒤인 그 2016년 지난해 8월에서야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 원을 받아서 그 여론조사 회사에 전달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박 정권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청와대, 그러니까 박 정권의 청와대만 그런 게 아니다. 전 정권도 그랬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 이제 관행이었다 이렇게 지금 항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돈을 썼다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면 저는 그 관행이었다면 검찰이 이번에 진짜 이전 정권까지 그랬는지 그 관행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뭐냐면 잘못 국민들에게 예를 들면 섣부른 착각을 줄 수 있는 거죠. 관행이었으니까 이전 정권에도 그랬는데 왜 우리만 그러느냐. 이것은 정치적이고 정권적인 차원의 어떤 공작성 어떤 그런 해프닝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그러면 진짜로 이명박 정부 때도 진짜 국정원 돈을 갖다 써서 했는지 그건 국민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분이요. 이전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도 그걸 했는지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는 뭐 DJ 정부 때는 절대 그런 일을 안 하게 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안 했다는 것이 지금 정치권의 전원인데 그럼 했다 그러면 그까지 다 조사를 해야죠. 그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뿌리까지 다 파헤쳐서 국정원 돈이 특수활동비가 진짜 정권 차원의 유지 비용으로 쓰였다. 특히 선거 때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뭐 최근에 국정원 개혁 TF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과거에 그랬으니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이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죠. 내년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잡혀 있습니다. 4천 얼마입니까? 900억 원. 이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이 보수통합 얘기인데요. 보수통합 일단 오늘이 시한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 출당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표명하거나 탈당계를 제출해야 되는 시한이 오늘 밤 12시인데 이게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동 탈당이 되는 겁니까? 현재 자유한국당의 강령을 보면 자동 제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최고위원회의나 뭐 의원총회나 이런 절차는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일단 일부 의원들은 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특히 이제 친박계 최고위원은 이제 김태흠 의원이라든지 뭐 이재만 최고위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홍준표 대표가 보관이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자유한국당의 당원 당규로 보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은 사실은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그냥 그 시한이 지나면 자동 제명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나중에 어떤 법적인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자 뭐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내일 그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회의는 예정대로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홍준표 대표가 그냥 어떤 최고위원회 의결 없이 그냥 방망이만 두드릴 것인지 아니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냥 정정당당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킬 것인지 그거는 이제 내일 아침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결 없이 한다는 거는 그건 뭐 반대 의견 내든 말든 결론은 이미 갖고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내 뭐 어제 뭐 초선 의원들 모임도 있었고 재선 의원들 모임도 있었는데 지금 그 분위기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일단 상당히 좀 특히 어제 이제 재선 의원들 모임에서는 상당히 의견이 팽팽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이제 초선 의원들, 재선 의원들과 이제 계속 홍준표 대표도 이제 회동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점심에는 재선 의원들하고 저녁에는 삼선 의원들하고 이제 만찬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예. 이렇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의원총회에서 이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예.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출당도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론 그 수렴 작업도 이제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고 그 부분은 이제 홍준표 대표 체제를 유지하느냐 마느냐에 상당히 중요한 그 이정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과 관련해서는 지금 바른정당의 통합파 의원들이 이번 주말에 이제 일요일 날 의원총회를 거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 탈당을 결행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넘어오려고 지금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내일은 어떤 형식으로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부간의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이 상당히 이제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간 없습니다. 네. 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자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촛불혁명이 1주년이 지났는데 촛불혁명에 나타났던 국민적 요구와 바람을 자꾸만 외면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받아들여서 새롭게 보수로서 출발하지 않는 한 과연 그 어떤 정당으로서의 존립 요건이 채워지겠습니까? 사회는 바뀌고 국민적 요구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여튼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라든가 내부의 어떤 그런 청산 문제 이런 부분들은 자유한국당의 자정 능력이다. 저는 뭐 그 홍준표 대표의 1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있는 많은 의원들이 만약 이걸 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외부적인 대수술이 자유한국당에 가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보수 야당은 운명의 일주일을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 기자, 유영아 개건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